반갑습니다. 사회과목의 김태영 선생님입니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얼굴을 보려면 한참 남았네요. 그렇죠? 아직 2주 정도 더 남은 것 같은데 오늘은 드디어 우리 사회 과목에서 2단원 헌법기관이 끝나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려운 단원이기 때문에 열심히 집중해서 수업을 들어주면 좋겠어요.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잠깐 복습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과 다른 곳이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법원에 대해서 다뤘다면 오늘은 헌법재판소를 볼 건데요. 먼저 대법원의 건물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런 건물이에요. 그리고 이 대법원의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대법관, 즉 판사들이죠. 판사들의 모습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죠. 대법관들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총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의 상황은 좀 이렇고요. 건물도 되게 으리으리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럼 어떻게 생겼느냐? 헌법재판소의 모습입니다. 건물은 대법원에 비해서 조금 소박해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다음과 같은데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하여서 9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조금 적죠. 보니까 건물이나 재판관 수 모두 대법원에 비해서는 조금 작네요. 헌법재판소가. 그렇죠. 이렇게 두 기관이 다르다는 것 지난 시간에 말로만 얘기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모습으로 이렇게 다르구나를 좀 얘기해 주는 것이고요. 오늘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배울 예정인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수업한 내용 중 하나만 좀 바로 잡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권력분립과 관련해서 사법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법부는 법원 플러스 헌법재판소라고 수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부는 법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헌법재판소는 빼주세요. 헌법재판소는 별개의 독립기관으로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사법부 안에 헌법재판소까지 포함해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제 공부할 때 좀 혼돈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포함해서 설명했는데요. 사실 다수의 의견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을 구분을 해서 사법부에는 법원이라고 보는 의견이 좀 더 많아요. 네,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그렇게 지난번에는 포함한다고 설명했지만 오늘 다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도 그렇고 해서 사법부에는 법원까지만 봐주면 좋겠고요. 헌법재판소는 별개의 독립된 기관이라고 봐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이 부분 좀 정정하고 수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혼란을 줘서 좀 미안하고요. 본격적으로 39페이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보면 이제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역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헌법재판소의 위상, 즉 헌법재판소란 무슨 기관인지 어떤 기관인지 한번 줄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되게 다양한 글들이 써 있는데 선생님 여기도 줄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해석과 관련된 다툼을 다루는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 질서를 보호하고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나 공권력에 의해 침해되는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해준다. 되게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조금 더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헌법의 해석, 헌법과 관련된 다툼, 즉 헌법 재판을 다루는 곳이에요. 이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냐면은 헌법 질서를 보호하려고 해요. 헌법이 약간 파괴되거나 손해되거나 침해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 질서를 보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나 공권력에 의해서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려고 합니다. 헌법을 잘 보장하는 것이 곧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구제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어떤 기관이냐면은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관입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어쨌든 간에 헌법재판소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위상에 대해서 살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역할에 대해서 볼 건데, 역할 우리가 여기다 한번 줄쳐보도록 할게요. 헌법재판소의 역할 딱 5가지입니다. 이렇게 이 5가지 외에는 다른 역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씩 볼게요. 하나하나씩. 첫 번째로는 위헌법률 심판, 두 번째 헌법 소원 심판. 지금 보니까 이 2가지만 이제 진한 색깔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게 가장 헌법재판소의 주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탄핵 심판, 권한쟁의 심판, 정당 해산 심판 이렇게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친숙한 것은 탄핵 심판이에요. 그렇죠? 근데 탄핵 심판은 여기 진한 색깔 글씨로 줄이 쳐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 어쨌든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굉장히 친절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은 딱 이 용어들을 듣는 순간부터 말들이 너무 어렵죠.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래 그림들, 여기 보면 아래 그림들 있죠? 이 그림들을 보면서 조금 천천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 2가지는 좀 큰 그림으로 나와 있고요. 나머지 3가지는 좀 작은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 2가지가 헌법재판소의 주 업무라고 보면 되겠어요. 주 역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들어본 거는 탄핵 심판은 이제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실 원래는 자주 들어보면 안 되는데 우리는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초등학생들까지도 요 용어를 모르는 친구들이 이제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다 들어봤을 것이고 추가적으로 정당 해산 심판까지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뭐 아닌 친구들도 있겠고요. 어쨌든 이거 간단하게 먼저 할게요. 탄핵 심판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단 2번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냐? 대통령 2명,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되진 않았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되었죠.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랑 관련해서 최근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요. 최근 이제 국정농단과 관련된 최순실 씨 알고 있죠. 그분이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의 이제 판결을 받았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있었다.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탄핵 심판은 2번밖에 없었고 역시나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 그 다음에 정당 해산 심판, 요건 더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단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통합진보당이라는 정당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정당이 해산, 즉 해체된 사건인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단 한 번밖에 없었던 사건이에요. 이처럼 이 2가지는 이제 거의 발생하지 않는 사건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가운데 있는 권한쟁의 심판도 꽤 자주 있지만 요 2가지에 비한다면은 요것도 훨씬 숫자가 굉장히 적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씩 볼 건데 여기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게요. 이 글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아마 스타일 알 거예요. 이런 거 외우라고 할까요? 외우지 말라고 할까요? 네,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외울 것은 이 5가지의 명칭이지 이런 것들은 뭐 짜잘짜잘하게 외우라고 선생님이 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공부를 하면 좋겠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외울 것은 이 5가지의 명칭을 외워주면 되겠고, 그리고 선생님이 어떤 사례를 이렇게 제시하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사례를 봤을 때 그것이 어떤 심판에 해당하는구나, 이 정도로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례 중심으로 볼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이슈화 됐었던 최근에 그런 사건들을 가지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헌법률 심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위헌법률 심판, 이 의미를 알아야겠죠? 이 의미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필기를 해볼게요. 법률과 심판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위헌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위헌이 뭐냐? 위배된다. 어디에? 헌법에 위배된다. 뭐가 위배되냐면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뜻이에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 선생님이 계속해서 자주 보여주는 그 사진이 있는데, 그림이 있는데 같이 볼게요. 이제 이게 우리나라 법의 체계, 위계란 말이에요. 법의 순서예요. 근데 계속 이거 보여주었지만 헌법 아래 법률이 있다고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률은 감히 그 높이 있는 헌법을 어긋날 수도 혹은 헌법을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가끔 법을 잘못 만들어서 헌법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겠죠. 이를 곧 법률이 헌법에 위반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을 때 내리는 심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다룬다는 것이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례가 있느냐 하나씩 볼게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가장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입니다. 사진 같이 볼게요. 네, 부부의 세계예요. 부부의 세계. 여러분들이 봤을지 보지 않았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여러분들 보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19금 드라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 19금 열심히 보는 친구들도 있겠긴 하겠지만 어쨌든 19금 드라마입니다. 여러분들 보면 안 돼요. 드라마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이 포스터에 있는 두 사람은 이제 부부입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남자가 바람을 피워요. 그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이혼을 하고 새로운 여자와 이제 가정을 꾸리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아주 막장이죠.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은 저 남자가 참 나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그쵸? 바람을 피운 행위는 굉장히 나쁜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한 가지 선생님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남자가 나빠요. 그건 알겠어. 근데 그 남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둘 수 있을까요? 과연 바람을 피우는 것이 국가가 통제할 만큼의 범죄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정답은 X입니다. 이 남자가 잘못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 바람을 피운 것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그게 국가에서 범죄라고 규정짓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선생님이. 그런데 예전에는 범죄였어요 이게. 그래서 예전의 법대로 하면은 저 남자는 지금 바람을 폈기 때문에 바람을 피운 순간 경찰이 집으로 쳐들어와서 저 남자를 체포를 해서 감옥에 보내고 콩밥을 먹고 있어야 됩니다. 왜? 과거에는 이를 범죄로 봤기 때문이죠. 그걸 우리는 간통죄라는 말을 합니다. 간통죄. 바람 핀 걸, 불륜을 저지른 것을 간통죄라고 얘기하거든요. 어쨌든 과거에는 그러한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법이 사라지게 되었느냐,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정을. 물론 이 남자가 그랬다는 거 아니고 선생님이 그냥 예시를 드는 겁니다. 이제 이 남자가 바람을 피우는 도중에 다른 여자를 만나던 도중에 경찰에 잡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 남자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바람을 핀 건 잘못했어. 근데 그게 국가가 나를 잡아갈 정도의 잘못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선생님 수업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바람을 폈어.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이게 국가가 나를 잡아서 이제 감옥에 넣을 정도의 죄인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이 간통죄라는 게 우리 헌법이 강조하는 개인의 자유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 남자가 법원에 얘기하는 겁니다. 판사님,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이 판결하시는 이 간통죄 있잖아요. 이 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요? 이거 너무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더니 판사가 그런가요? 그래? 그럼 내가 헌법재판소에 한번 물어볼게. 잠깐 기다릴래? 이것이 바로 위헌 법률 심판입니다. 약간 좀 감이 오나요? 내가 어떤 재판을 받는 도중에 그 법이 약간 헌법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판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판사님. 헌법재판소에 한번 물어봐 주시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위헌 법률 심판이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여기 한번 줄치는 내용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볼게요. 법원이 재판에 전제가 된 법률, 즉 현재 여기서는 간통죄가 되겠죠. 지금 우리는 간통죄, 여기 잘 안 보이네요. 지금 선생님 예시로 든 거에서는 간통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 즉 간통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해달라고 제청하는 겁니다. 법원이 그 사람 말을 듣고 나서 헌법재판소에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금 재판받던 도중에 이 간통죄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네요. 헌법재판소야, 너네가 한번 판결을 해주겠니?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위헌 법률 심판입니다. 이해될까요?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간통죄는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부부가 바람을 피더라도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좋은 나라인가요? 물론 바람을 핀 쪽에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은 위자료를 엄청나게 물어주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범죄로 취급받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교과서 한번 이제 여기서 읽어봤던 건데 지금 요 부분 얘기 잠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부분 잠깐 넘어갈게요. 지난주에 요 부분 38페이지에 이 내용 나와 있거든요. 여기 한번 볼게요. 법원이 지난주에 봤던 것 중에 법원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가 될 경우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즉 간통죄가 헌법에 위반되고 있어. 그럴 경우에 어떻게?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이때 말하는 이 심판이 무슨 심판이냐면요. 이게 위헌 법률 심판. 위헌 법률 심판을 신청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순서 약간 이해될까요? 어떤 개인이 재판을 받던 도중에 이 법률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헌법에 어긋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법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 법원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겁니다. 신청하는 겁니다. 위헌 법률 심판 한번 해주세요 라고 신청하는 거죠. 그게 바로 위헌 법률 심판입니다.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간통죄가 그래서 폐지가 됐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위헌 법률 심판에 대한 얘기 끝났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 헌법소원 심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헌법소원 심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의미부터 봐야겠죠.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 의미 알고 심판 의미 아니까 소원 의미 해볼게요. 소원은 무슨 뜻이냐면은 호소한다 그리고 원한다는 뜻이에요. 헌법에다가 무엇을 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헌법에 어떤 것을 호소한다는 것이죠. 이번에도 이렇게만 얘기하면 모르니까 이번에도 역시나 엄청나게 이슈였었던 사건을 가지고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되게 민감한 문제일 수 있지만 여성의 낙태 문제입니다. 낙태 문제 알죠? 임신, 중절, 수술. 과거에는 여성의 낙태는요.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여겨져서 불법이었어요. 이에 따라서 낙태를 하는 여성과 이를 수술해준 의사 모두가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낙태죄가 여성의 헌법이 보장하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 자신이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낙태죄가 폐지가 된 것이죠. 언제냐? 바로 작년 2019년 4월에서야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을지 상상도 잘 안 되는데 최근에 가장 이슈화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데 교과서 내용 보면서 한번 볼게요. 즉 이제 법률 제정이라는 법률을 국가가 만들잖아요. 법률 제정이라는 공권력에 의해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했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은 헌법재판소에다 뭘 신청하냐고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이제 공권력이라는 것은요. 공권력이라는 것은 법률도 있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낙태죄 같은 법률도 있겠지만 다양한 제도 혹은 정부의
어떤 결정 이런 것까지도 포함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좀 더 자세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었냐면 과거에 군대 갔다 온 남자에게는요 공무원 시험을 볼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군 가산점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제도가 여성들이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평등권을 침해한다 이거예요. 남성들이 그 군 가산점 제도가 너무 많은 이득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들이 이거를 또 신청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헌법 소원을 신청함으로 인해서 군 가산점 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이제 공권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교과서 보면은 공권력에 의해 국민이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는 국민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이제 사례 중심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할 수도 있을 텐데 일단은 첫 번째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면서 잠시 이제 좀 머리 좀 식힌 다음에 두 번째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